그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너 아직 살아 있었어? 사촌이 내 집 사진 올린 거 봤어. 그럴싸하게 사네. 그 말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유용한 물건처럼.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고 그게 돈을 요구하는 시작이었다. 나는 서울의 고급 콘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밤이면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노력으로 얻은 거지 가족의 도움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혈통에 왜 끼었어? 나가, 영원히.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새겨졌다. 어머니는 그냥 고개 저으며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후로 나는 알바를 뛰며 대학에 갔고 IT 회사에서 일하며 성공했다. 부모님은 나를 잊었다. 아니, 잊은 척했다. 처음엔 그 상처를 삼키며 살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야 해, 증명해야 해.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때리던 느낌, 어머니의 무관심한 눈빛. 나는 그걸 억누르며 일에 매달렸다. 친구들은 없었고 연애도 피했다.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웠다. 사촌, 그 녀석이 내 콘도 사진을 SNS에 올린 건 우연이었다. 형 집 너무 부럽다 라는 캡션과 함께. 그 사진이 부모님 눈에 띄었고 갑자기 내가 유용한 존재가 됐다. 전화를 받은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다며 수술비로 39K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율로 치면 5천만 원쯤. 너 성공했잖아.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속으로. 가족.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다. 물결이 잔잔했지만 내 안은 폭풍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부모님의 일상을 엿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네 모임에서 자랑질을 했다. 사촌은 내 성공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띄우고 있었다. 나는 메모를 시작했다. 그들의 약점, 습관, 관계. 아직 복수할 마음은 없었다. 그냥 알아야 했다. 왜 그랬는지. 하지만 알수록 분노가 쌓였다. 그들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내가 사라진 게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 밤마다 잠이 안 왔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상담사는 용서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끈끈하다고들 하지만 내겐 독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계속 살아, 더 성공해. 하지만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꿨다. 임랭 콩큐도옥 AI, 그걸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나는 그걸 막아야 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언제 돈 보낼 거야? 아버지 기다리고 계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를 보내주세요. 병원 기록. 그들은 보냈다. 하지만 나는 확인했다. 아버지의 병은 가벼웠고 수술비는 과장됐다. 그 돈은 사촌의 사업에 쓰일 것 같았다. 사촌이 최근에 실패한 투자를 봤으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모았다.
아버지는 빚이 있고 어머니는 쇼핑 중독이었다. 사촌은 내 이름을 팔아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사회의 눈과 법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그냥 맞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프게 하고 싶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아버지의 출퇴근 시간, 어머니의 쇼핑 루틴, 사촌의 SNS 포스팅. 그건 스토킹처럼 느껴졌지만 필요했다. 알아야 이긴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메모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희가 나를 버린 대가야. 하지만 가끔은 도두했다. 이게 맞아?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그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집에서 쫓겨난 날, 비가 오던 거리에서 혼자 울던 나. 전화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냈다. 왜 안 받아?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답장 대신 사촌의 사업을 조사했다. 그는 내 콘도 사진을 이용해 성공한 친척 뒤라고 자랑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 지인이었다. 나는 그 지인에게 슬쩍 말했다. 조심해. 그 녀석 사업이 수상해. 그건 시작이었다. 작은 씨앗을 심는 거? 며칠 후 사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왜 그런 소문 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 말 안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그 쾌감이 무서웠다. 이게 나야? 이렇게 즐기다니.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 변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나는 그걸 돌려줄 거였다. 부모님은 더 압박했다. 아버지가 직접 왔다. 내 콘도 앞까지. 보안이 막았지만 그는 소리쳤다. 이 새끼야, 문 열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창가에서 지켜봤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진 게 보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지금 아니야. 기다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가족 간 분쟁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세요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따랐다. 그 과정에서 내 일상이 변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문제. 하지만 속으로는 가족? 그건 없어.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린 내가 쫓겨나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게 필요해. 끝내야 해. 하지만 그 설득이 점점 약해졌다. 복수가 나를 먹고 있었다. 사촌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그는 빚을 졌다. 그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게 내 예상이었다. 부모님은 다시 나에게 왔다. 사촌을 도와줘. 내 덕분에 이렇게 됐어. 그 말에 나는 놀랐다. 내 덕분. 그들은 이미 나를 탓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증거를 더 보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도덕을 이용해서. 나는 어머니의 쇼핑 중독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사는 물건들이 불법 복제품일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 동네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포스팅했다. 이 가게 물건 조심하세요. 그건 작은 거였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버지와 싸움이 잦아졌다.
나는 그 소식을 SNS를 통해 알았다. 좋아, 갈라지게 해.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게 복수야? 아니면 파괴? 나는 상담을 그만뒀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신 책을 읽었다. 심리학 책, 복수에 대한. 그 책들은 말했다. 복수는 자신을 해친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상관없어, 끝내야 해. 계획이 구체화됐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고 그들의 관계를 조작할 거였다. 사촌에게 먼저,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투자 내역 확인하세요. 사기 의심 증거는 내가 모은 거, 그의 과거 실패들. 파트너가 철수했고 사촌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매달렸다. 돈 좀 빌려줘. 부모님은 나에게 다시 왔다. 이번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다. 제발, 가족이잖아. 나는 말했다. 돈은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만남이었다. 카페에서.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봤다.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다. 사촌도 왔다. 눈이 붉었다. 형,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심됐다.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왜 10년 동안 연락 안 했어? 아버지는 대답했다. 너가 나갔잖아.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나갔어. 쫓겨났지. 하지만 참았다. 증거를 더 봐야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당황했다. 그 후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앱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법을 이용했다.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가족 간 대출 계약서 작성하세요.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다. 나는 그들에게 계약서를 보냈다. 하지만 내용에 함정이 있었다. 돈을 주되 이자가 높고 미납 시 재산 압류. 그들은 서둘러 서명했다. 바보들. 하지만 서명 후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생각 바뀌었어. 그들은 화를 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었다. 그 과정에서 내 인성 조금씩 사라졌다. 친구 한 명이 말했다. 너 요즘 이상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콘도에서 한강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가 나의 일부가 됐다. 사촌이 먼저 무너졌다. 파산 신청을 했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다. 그 집은 이제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소식을 지인 통해 알았다. 좋아, 이제 부모님 차례. 나는 아버지의 빚을 파고들었다. 그의 과거 사업 실패, 세금 미납. 국세청에 익명 제보했다. 이 사람 확인하세요. 며칠 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밤에 그 만족이 공허로 변했다. 이게 나를 구할까? 나는 도두했다. 멈춰, 이게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그때 사촌이 메시지를 보냈다. 형, 내가 한 거 알아. 복수하려는 거지.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알아. 그럼 더 해야지. 나는 그의 SNS를 해킹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건 범죄였다. 대신 그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세무조사가 본격화됐다. 아버지는 매일 국세청에 불려갔다.
어머니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사촌은 일자리를 잃었다. 소문 때문에. 그들은 나를 탓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 새끼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지인이 전해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느껴봐. 버림받는 기분. 하지만 그 미소가 오래가지 않았다. 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 복수가 날 망치고 있어. 밤에 콘도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멈춰야 해. 하지만 다음 날 부모님의 메시지가 왔다. 도와줘. 제발. 그게 나를 다시 불태웠다. 나는 어머니의 쇼핑 중독을 이용했다. 그녀가 산 물건 중 불법 수입품을 제보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다. 그 소식을 뉴스에서 봤다. 작은 기사지만.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촌이 나에게 왔다. 콘도 앞에서. 형, 그만해. 미안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늦었어.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내가 부모님에게 매달리는 꿈 깨어나서 울었다. 이게 뭐야? 복수가 아니라 고문이잖아.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법을 이용해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가능해요. 하지만 당신도 상처받을 거예요. 나는 무시했다. 사촌의 사업을 완전히 망쳤다. 그의 파트너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냈다. 그는 소송에 휘말렸다. 부모님은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이웃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 아들이 복수해. 하지만 그 소문이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분쟁은 피하는 법이니까? 내 마음이 변형됐다. 처음엔 정의감이었지만 이제는 즐거움 같았다. 더해, 더 하지만 그 즐거움이 두려웠다. 너 괴물이 됐어. 친구가 끊겼다. 내 변화 때문에. 나는 혼자였다. 더. 마지막 단계였다. 나는 그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돈 줄게. 하지만 마지막이야. 카페에서 만났다. 그들은 지쳐 보였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심됐다.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그 돈에 추적기를 달았다. 아니, 그건 상상. 실제로 그 돈은 가짜 계좌에서 왔다. 세금 문제 유발할. 그들은 돈을 받고 안도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세무청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촌의 소송이 악화됐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 없었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너 만족해? 이게 내가 원한 거. 밤에 콘도에서 한강을 보며 물었다. 물결이 거세졌다. 나는 변했다. 인정했다. 복수가 나를 비틀었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였다. 집중력 부족으로. 사촌이 자살 시도를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받았다. 내 탓이야. 병원에 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부모님은 울었다. 그 순간 나는 후회했다. 멈췄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후 그들은 나를 고소하려 했다. 협박 뒤라고. 변호사가 막았지만 긴장됐다. 이제 그들은 적이었다. 완전히. 나는 그들의 모든 약점을 썼다.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인성이 사라졌다. 나는 누구야?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파산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콘도에서 혼자 앉아 한강을 봤다. 물결이 잔잔했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이게 정의였을까?